서울의 오후는 쌀쌀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이 교차하며 계절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었다. 작은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 온기의 한쪽 구석 이서연은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을듯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섬세한 곡선들이 태어나고 미묘한 색감의 차이가 제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재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웠다. 대기업의 물량 공세와 인맥으로 돌아가는 업계에서 스튜디오 온기 같은 작은 회사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띠링. 스마트폰 화면에 친구 민지의 이름이 떴다. 받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 뻔했다. 이서연, 너 지금 어디야? 약속 시간 30분 전인 거 알지? 결국 전화를 받자마자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알아. 거의 다 끝났어. 지금 나갈게. 거의 다가 아니라 당장 오늘 나오는 사람 김영민 변호사라고.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자리인데 너 진짜 이번에도 내 성에 무시하면 나 너랑 절교야. 김영민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서연은 이런 인위적인 만남을 좋아하지 않았다. 조건과 배경을 저울질하며 상대를 평가하는 그 어색한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며 성화인 민지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수락하고 말았다. 알았어. 옷은 이미 갈아입었고 지금 바로 출발하면 10분 안에는 도착해. 서여연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제품 디자인 시안을 저장하며 컴퓨터를 껐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민지가 골라준 차분한 네이비색 원피스 덕분에 그나마 단정해 보였다. 그녀는 한 번 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사무실을 나섰다. 제발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약속 시간까지는 정확히 5분이 남아 있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값비싼 시계와 명품 로고가 박힌 셔츠, 그리고 상대를 훑어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 민지가 보내준 사진 속의 김영민 변호사가 틀림없었다. 안녕하세요, 이서미라.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인사를 건네자 그는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갯짓으로 앉으라는 신용을 했다. 첫인사부터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김영민입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네요. 칭찬인지 평가인지 모를 말을 던진 그는 곧바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에서 얼마나 잘나가는 변호사인지, 최근에 새로 뽑은 독일제 스포츠카의 성능이 어떤지, 주말마다 즐기는 요트와 골프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연은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점점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서연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화려한 삶을 전시할 관객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서연 씨는 스튜디오 온기랬죠.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마치 자선 사업가처럼 인심 쓰듯 물어보는 그의 말투에 서연은 참을 인자를 3번 새겼다. 작은 디자인 회사예요. 주로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큰 물에서 놀려면 일단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로펌 클라이언트 중에 괜찮은 중견기업이라도 하나 소개해 줄게요. 그의 말에는 너와 나는 수준이 다르다는 선민의식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시간 낭비 감정 낭비였다. 그녀가 정중하게 거절의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다. 카페 통유리창 너머 길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행인 몇몇이 웅성거리며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시장 바구니가 나뒹굴고 과일과 채소들이 아스팔트 위로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희끗희끗한 머리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그 주위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어디 가는데요?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김영민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붙잡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카페 문을 향해 달려갔다. 김영민의 불쾌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지금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서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구 119 좀 불러주세요. 서연이 주위를 향해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서 구경만 할 뿐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근처에 구급차가 있었는지 금방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의 이마를 부드럽게 눌러 지혈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고마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고맙다. 곧이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서연은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시장 바구니에 담았다. 김영민은 어느새 카페에서 나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얘기 마저 해야죠. 서연은 그를 돌아보았다. 조금 전까지 애써 유지하던 최소한의 예의마저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바쁘신 분이니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서 가보세요.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보호자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 길가에 멍하니 서 있는 김용민의 황당한 얼굴이 보였다.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민지에게는 나중에 제대로 사과해야겠지만 오늘의 선택에 대해서는 단 1%의 후회도 없었다. 응급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과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할머니의 소지품에서는 신분증 외에 가족의 연락처를 알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급한 대로 접수와 검사 비용을 먼저 수납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망설여지지는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와서 할머니가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고 다행히 머리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고 알려주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에 서연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저 할머니를 잠시 뵈어도 될까요?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실 커튼을 열자 할머니는 링거를 맞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만 잘 받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돈도 아가씨가 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분들께는 연락드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깜빡 잊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손주 녀석 번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왕순자 할머님 보호자 되시나요?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왜 거기 계십니까? 어디 다치셨습니까?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지금 응급처치는 받으셨는데 보호자분이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분 안에 가겠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서늘한 권위와 깊은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대단한 손주인가 보네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할머니에게 곧 손자분이 오실 거라고 안심시켜드렸다. 아가씨, 이름이라도 좀 알려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할머니.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 이름은 이서연이에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연은 혹시 몰라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할머니의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고 병실을 나섰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적어도 오늘 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서연이 병원 로비를 막 빠져나가려던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내리기도 전에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폭풍처럼 튀어나왔다.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은 흐트러짐 하나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분노,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병원 안으로 향했다. 그와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방금 전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그는 곧장 응급실 데스크로 가서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다급하게 물었고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자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허리를 셔츠가 찢어질 듯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닿았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길었다. 한편 할머니의 병실에 도착한 JBL 베이비 그룹의 CEO 강지훈은 창백하게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 왔구나. 호들갑 떨기는 왕순자, 아니 JW 그룹의 숨은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왕 회장은 손자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어떤 비즈니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경호원은 또 어디다 두고 혼자 다니신 거예요.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다가 그랬다. 그보다 나 구해준 아가씨가 있었어. 자기 돈으로 병원비까지 내주고 아주 착하고 반듯한 아가씨야. 왕 회장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메모지를 가리켰다. 지우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단정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서연, 지우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심지어 병원비까지 대신 내준 이름 모를 은인. 그의 차가운 눈에 잠시 온기가 스치는 듯 했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이서연이라는 사람 지금 바로 알아봐. 그리고 오늘 할머니를 길에 쓰러지게 만든 모든 상황 CCTV 전부 확인해서 1시간 안에 보고해. 전화를 끊은 지훈의 눈빛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감히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약점을 건드린 자가 누구든 그는 절대로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준 이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JW 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강지훈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밤새 정리해서 올린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할머니의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행히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밀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노쇠한 몸으로 시장을 다녀오시다 현기증으로 잠시 휘청였을 뿐 불행한 사고였다. 하지만 지훈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다. 사고 당시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많은 행인들이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잠시 멈칫할 뿐 아무도 나서서 돕지 않았다.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비켜갔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다. 그 차갑고 무관심한 도시에 민낯의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두 번째 부분, 이서연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28세, 서울중위권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현재 직원 3명인 소규모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 온기에 대리로 재직 중, 평범한 가정환경 특별할 것 없는 스펙. 지훈은 처음엔 그저 두둑한 사례금과 최고급 병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하려 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호의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돌려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의 마지막 첨부 파일 하나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첨부 이서연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호기심의 파일을 열어본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디자인했던 제품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위한 낙상 방지 지팡이 한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약통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조립식 가구. 그녀의 디자인에는 화려함이나 기교는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가 녹아 있었다.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먼저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기술을 과시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디자인이었다. 지훈은 스크롤을 내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스튜디오 온기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대한 짧은 글이었다. 디자인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작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공감. 지훈은 그 단어를 나직이 읊조렸다. 그가 수많은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 JW그룹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절실하게 필요한 단어였다. 오아시스 프로젝트. 전 연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스마트홈 기기 라인업. 이것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지훈의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제출한 제안서는 하나같이 실망스러웠다.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차가운 기술의 나열일 뿐 왕 회장이 늘 강조하던 따뜻한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수화기를 들었다. 김 비서 차 준비해. 스튜디오 온기로 간다. 네 회장님, 사례금 전달은 내가 직접 가야겠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꺼져가던 프로젝트의 불씨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스튜디오 온기는 강지훈이 평생 발 들여놓을 일 없는 종류의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오르자 삐걱거리는 낡은 문 위에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쓰인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자 3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3개가 전부인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커피향과 늦가을의 햇살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누구 찾으세요. 가장 안쪽 자리에서 디자인 시안에 몰두해 있던 서연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 병원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던 그 남자였다. 그가 왜 여기에? 서연뿐만이 아니었다. 함께 있던 박 대표와 최 대리도 입을 벌린 채 마치 영화 배우라도 본 것처럼 굳어 있었다.
강지훈의 매끄러운 맞춤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는 낡은 사무실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훈은 주위를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서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어제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JW그룹의 강지훈입니다. JW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박 대표와 최 대리의 입이 더 크게 벌어졌다. 서연은 그제야 어젯밤의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 차가운 목소리의 손주가 바로 눈앞에 이 남자였다. 아, 할머님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수술은 잘 끝났고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지훈이 김비서에게 눈짓하자 김비서는 정중하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서연이 냈던 병원비와는 비교도 안 될 액수임이 분명했다.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병원비도 나중에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받으셔야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서연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강지훈 대표님, 대표님의 감사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받으면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은 당연한 보상이라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순수한 호의에 대한 모독이라 여겼다. 지훈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욕심이나 계산도 없이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이서연 씨의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내재 포트폴리오를요. 서연은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도 겨우 아는 사람이 포트폴리오까지 봤을 리가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어젯밤 그녀가 밤새워 작업했던 제품 시안으로 시선을 옮겼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게중심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그립 부분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을 덧댄 디자인.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정확했다. 그건 그녀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었다.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한 핵심 아이디어였다. 이 남자는 그것을 한눈에 꿰뚫어 본 것이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JW그룹에서는 현재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서연 씨의 디자인에는 우리가 찾고 있던 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온기가 우리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박 대표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고 최 대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JW그룹의 프로젝트 입찰. 그것은 국내 최고의 대기업들만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전쟁터였다. 직원 3명짜리 작은 스튜디오가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동네 축구팀이 월드컵 결승전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다. 대표님, 혹시 저희를 놀리시는 겁니까? 박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농담을 할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훈의 대답은 단호했다. 물론 형식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겁니다. 기존에 참여하던 대기업 3곳과 함께 여러분의 스튜디오 온기가 4번째 후보가 되는 겁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남은 시간은 3주입니다. 3주.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기업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을 준비했을 프로젝트를 단 3주 만에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무모한 도박이었다. 왜 저희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는 저희보다 훨씬 크고 실력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미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실망감이 깃들었다.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고 숫자를 나열하고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길에 버려두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간 당신이라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서연의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프로젝트 공식 제안서였다. 그 무게가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저는 친절의 돈으로 보답하지 않습니다. 이서연 씨, 기회로 보답합니다. 그리고 재능에는 스스로를 증명할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강지훈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김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길을 빠져나갈 때까지 스튜디오 온기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제안서로 손을 뻗었다. 표지에 찍힌 JW 그룹이라는 로고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아, 이거 진짜야? 최 대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박 대표는 이미 제안서를 펼쳐보며 빠르게 내용을 훑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미쳤어. 이건 정말 미친 기회야. 이 프로젝트 수주하면 우리 회사는 단번에.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주할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패한다면 이 작은 스튜디오는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결정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강지훈이 선택한 것은 스튜디오 온기가 아니라 이서연이었으니까. 서연은 제안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웠다.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알아봐준 사람. 자신의 재능에 무대를 마련해주겠다는 사람. 한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작은 공감. 자신이 썼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증명할 기회였다. 더 이상 작은 세상에 안주하며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서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대표님, 우리 한번 해봐요. 그 한마디에 작은 스튜디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서연의 결심 한마디에 스튜디오 온기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이후 3평 남짓한 작은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박 대표는 인맥을 총동원해 업계 동향과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긁어모았고, 최 대리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 밤샘 연구를 거듭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수백 번 읽고 분석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JW 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 즉 기술을 통한 인간 소외 극복이라는 철학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팀의 구심점이었고 압도적인 프로젝트의 규모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였다. 프로젝트 참여를 결정한 지 3일 후 그들은 공식적인 첫 브리핑을 위해 JW 그룹 본사로 향했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JW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빛을 반사하는 푸른 유리벽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정장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스튜디오 온기의 세 사람은 마치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이방인 같았다.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하고 소리 없이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든 과정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45층 오아시스 프로젝트 전용 TFT 타스크포스 팀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내리자 차가운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을 맞았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은 그들의 사무실 전체보다도 컸다. 거대한 스크린과 최첨단 화상회의 장비, 그리고 길고 검은 테이블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잘 다려진 셔츠 손목에는 강지훈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과시적인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늦으셨군요. 1분 30초. 남자가 손목 시계를 툭툭 치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과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 와보는 길이라. 박 대표가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시간은 금입니다, 박 대표님. 특히 JYP를 위해서는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 박진석 이사입니다. 박진석 이사.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시선은 박 대표와 최 대리를 잠시 훑고는 이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거리에서 주워온 돌멩이가 보석함에 섞여 들어온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신가, 이서연 씨. 그의 말투는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CEO의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실력도 없는 운 좋은 여자라는 뉘앙스가 명백했다. 서연은 주눅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네,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박진석은 코웃음을 치며 스크린에 브리핑 자료를 띄웠다. 브리핑은 의도적으로 불친절했다. 그는 수많은 전문 용어와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약어들을 섞어가며 기관총처럼 빠르게 설명을 쏟아냈다. 스튜디오 온기, 팀을 일부러 소외시키고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박 대표와 최 대리는 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재 우리 프로젝트는 3단계 필드 테스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참여하던 ABX사 모두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한 상태고요. 여러분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시작해야겠군요. 3주 안에 따라오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습니다. 박진석의 말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서연팀에게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을 이었다. 그가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 말을 멈춘 순간 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이사님. 박진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자기 말을 끊는다는 사실이 불쾌하다는 표정이었다. 뭡니까? 방금 보여주신 자료는 주로 기술적인 스펙과 하드웨어 성능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각 연령대별 사용자 그룹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페인 포인트를 분석한 데이터는 따로 없을까요?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진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의 질문은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박진석은 그동안 기술적인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했지, 강지훈 회장이 그토록 강조하던 사람에 대한 부분은 형식적인 보고서 몇 장으로 대체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 자료는 내부 보안 데이터라 외부 업체에 쉽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박진석이 당황하며 둘러댔다. 그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연의 차분하지만 논리적인 방역에 박진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를 얕보았던 것이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는 억지로 말을 내뱉고는
서둘러 브리핑을 마무리 지었다. 여러분들이 임시로 사용할 사무 공간은 저쪽 복도 끝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비품은 기획팀에 요청하시고요. 그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운이 따라준다면 말이죠. 그는 마지막까지 비꼬는 말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박진석이 안내한 임시 사무 공간은 그의 악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45층의 화려한 사무실들과는 동떨어진 창고를 개조한 듯한 비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고 인터넷 회선조차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명백한 따돌림이자 길들이기였다. 이 자식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만. 박 대표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최 대리 역시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뭐 일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분위기는 최악으로 가라앉았다. 거대한 기업에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 세 사람은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묵묵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문은 먼지가 껴 뿌옇게 흐려 있었지만 그 너머로 다른 경쟁사들의 사무실이 보였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요. 앞이 잘 보여야 우리도 싸울 수 있죠. 그녀의 담담한 한마디에 박 대표와 최 대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그 조용한 투지에 두 사람도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박진석의 방해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서연팀이 요청하는 자료는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부자애를 핑계로 항상 늦어졌고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은 보안 등급 미달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당했다. 그는 스튜디오 옹기를 돕기 위해 배정된 내부 연락 담당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려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팀을 완벽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들 작정이었다. 박진석의 사무실 그는 경쟁사 중 하나인 이노테크의 남 상무와 비밀리에 통화하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상무님. 이번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저희 이노테크의 것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이노테크로 그는 박진석과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온 회사였다. 그는 이노테크의 프로젝트를 넘겨주는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와 향후 임원 자리를 약속받은 상태였다. 강지훈 회장이 갑자기 끌어들인 스튜디오 옹기라는 변수는 그의 계획에 사소하지만 귀찮은 흠집이었다. 그 낙하산이라는 여자는 어떻소? 하룻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제법 발톱을 세우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 토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안에 제풀에 지쳐 울면서 도망가게 될 겁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감히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인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배경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작은 회사, 평범한 학벌, 아무런 끈도 없는 여자. 그는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순한 토끼가 아니라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는 젊은 암사자라는 사실을 그 주 금요일 저녁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서연은 홀로 남아 하얀 보드판 앞에 서 있었다. 보드판에는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개요와 함께 지난 며칠간 그들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의도적으로 지연된 자료 요청 목록, 비협조적이었던 내부 직원들의 이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이름, 박진석 이사. 그녀는 점들을 선으로 잇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텃세나 견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음모의 일부였다.
박진석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고 자신들의 등장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승부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나은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이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검색창에 조용히 한 단어를 입력했다. 박진석 이노테크.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진석과 이노테크.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이서연의 밤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 대표의 인맥을 통해 얻은 업계의 뒷이야기,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과거 뉴스주 기사, 심지어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까지. 그녀는 모든 파편을 모아 거대한 그림을 맞춰 나갔다. 퍼즐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진석 이사는 JA그룹에 합류하기 전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가 맡았던 모든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수주 업체는 항상 이노테크이거나 이노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들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박진석 라인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 혹은 음모였다. 이건 거의 공생관계라고 봐야겠는데 최 대리가 밤샘 작업으로 퀭한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들 앞에는 박진석과 이노테크 남 상무가 함께 골프를 치거나 요트 파티에 참석한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유착관계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어요. 이번 오아시스 프로젝트에서 그들이 부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대로였다. 그들은 여전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한편 서연팀이 예상외로 끈질기게 버티자 박진석의 조바심은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더 노골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중간 점검회의라는 명목으로 모든 경쟁팀을 소집했다. 표면적으로는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스튜디오 온기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기 위함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대기업 경쟁사들은 은근한 우월감과 견제의 눈빛으로 작은 스튜디오에서 온 이방인들을 쳐다보았다. 박진석은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주재했다. 자, 그럼 각 팀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들어볼까요? A사부터. 그 전에 우리 TFT 내부에서 나온 참신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먼저 공유할까 합니다. 박진석이 신호를 보내자 그의 직속 부하인 한 과장이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다. 스크린에 뜬 것은 노인과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기반의 원형 스마트 컨트롤러 디자인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서연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것은 그들이 며칠 전 기술 자문 요청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올렸던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거의 동일했다. 색깔과 재질만 약간 바뀌었을 뿐 핵심 컨셉과 형태는 명백히 그들의 것이었다. 박진석이 그들의 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포장한 것이다. 보시다시피 사용자 친화적인 곡선 디자인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특히 과장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박 대표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고 최 대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여기서 화를 내거나 도둑질 당했다고 소리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히스테리 부리는 약자로 몰릴 뿐이었다. 과장의 발표가 끝나자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어떻습니까? 이서연 씨, 우리 내부팀의 아이디어도 꽤 괜찮죠? 작은 회사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거 말입니다. 조롱과 승리감에 찬 그의 질문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사실 저희 팀도 초기에 비슷한 컨셉을 고려했었습니다. 박진석의 미간이 꿈틀했다. 하지만 사용자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폐기했습니다. 결함이라고? 네. 저 원형 디자인은 보기에는 예쁘지만 손떨림이 심한 노인분들이나 악력이 약한 분들이 잡았을 때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특히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눌러야 할 때 정확한 위치를 촉각만으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연은 막힘없이 마치 실제로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것처럼 가상의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듣고 있던 다른 경쟁사 팀원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순식간에 박진석 팀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사용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미숙한 디자인으로 전락해버렸다. 저희는 그래서 초기 디자인을 폐기하고 현재는 사용자의 안정성과 직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새로운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판을 뒤집었다. 그녀는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 아이디어를 한 수 아래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박진석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이 토끼인 줄 알고 얕보았던 상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것이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왕 회장을 만나 뵙기 위해서였다.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 어서 오너라 아가씨. 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며칠 만에 그녀의 얼굴은 한결 좋아져 있었다. 두 사람은 정원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며 담소를 나누었다. 회사 일은 할 만하니 듣자 하니 우리 손주 녀석이 아가씨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다던데. 왕 회장의 말에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게는 과분한 기회인걸요. 다만 큰 조직에서 일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네요. 그녀는 박진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왕 회장은 그녀의 지친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다. 수십 년간 재계의 풍파를 겪어온 노 회장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말이야. 왕 회장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닭장 안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지. 그놈은 아주 교활해서 매일 밤 다른 닭들을 괴롭히고 알을 훔쳐갔어. 근데 다른 닭들은 그 여우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사실을 말하지 못했지.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우를 잡으려고 닭장 전체를 부술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그래서 나는 그 여우가 드나드는 개구멍을 밤새 지켜봤어. 결국 그놈이 알을 물고 나가는 순간을 덮쳤지. 명심하거라 아가씨. 썩은 대들보를 무너뜨리려면 대들보 전체를 때릴 필요가 없어. 가장 약하게 연결된 부분 그 이음새를 공략하는 거야. 썩은 대들보의 이음새. 왕 회장의 비유가 서연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박진석과 이노테크, 그들의 연결고리, 그들이 부정한 거래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찾아내야 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을 본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JW 타워 회장실. 강지우는 김 비서에게서 중간점검 회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보고받고 있었다. 박 이사가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연 씨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가로채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 비서의 말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회의실 CCTV 영상 속 당당하게 박진석에게 맞서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아기 사자는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강해지는 법이지. 하지만 사냥에 필요한 발톱은 마련해 줘야겠지. 그는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 이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서연 씨 팀에게 사내 자원관리 시스템의 서버 로그 접근 권한을 열어줘. 단 시스템 점검 중 발생한 일시적인 오류인 것처럼 보이게. 그녀가 무엇을 찾아낼지 한번 지켜보자고. 그것은 지훈이 그녀에게 보내는 은밀한 지원이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준 것이었다.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강지훈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스튜디오 온기에의 임시 사무실. 최 대리가 시스템을 들여다보다가 소리쳤다. 이상하다. 자원관리 시스템에 에러가 났는지 갑자기 저희한테 관리자급 접근 로그가 보이는데요. 그 말에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왕 회장의 조언과 강지훈의 숨은 의도를 직감했다. 초의 대리님, 지금부터 모든 로그 기록을 분석해 주세요. 특히 박진석 이사의 IP를 중심으로 저희 팀이 자료를 요청한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에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이 있는지 전부 다요. 서연의 지시에 따라 최 대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만 줄의 코드가 스크린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찾았어요. 스크린에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 있었다. 스튜디오 온기 팀이 시스템에 자료를 올릴 때마다 몇 분 안에 박진석의 IP가 해당 파일에 접근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그의 단말기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외부의 한 IP 주소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 IP 주소는 바로 이노테크의 서버였다. 이것이 바로 썩은 대들보의 이음새였다. 산업 스파이 행위의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과 박 대표 최 대리는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패배감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쇠허연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일주일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을 끌어내릴 거예요.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의 무대뿐이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남은 일주일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스튜디오 온기의 작은 사무실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한쪽에서는 박 대표와 최 대리가 밤을 새워가며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최종 디자인과 시제품을 다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서연이 차가운 이성으로 방역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다. 하나는 최고의 디자인으로 실력을 증명하는 전공법의 전쟁. 다른 하나는 박진석의 비리를 만천에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리는 기습전이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그냥 프레젠테이션만 잘해서 프로젝트를 따내면 안 되는 걸까? 최 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증거는 너무나 날카롭고 위험한 칼날이었다. 잘못 휘둘렀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내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날 분명히 무슨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사자굴에 던져진 토끼는 이제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포식자의 방역을 준비하는 암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JW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D자 형태로 배치된 거대한 테이블에는 JW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석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CEO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휠체어를 탄 왕 회장이 특별히 자리하고 있었다. 회사의 미래를 직접 보고 싶어서 나왔다는 것이 그녀의 참석 이유였다. 왕 회장의 등장은 박진석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그는 강지훈 앞에서는 물론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인 왕 회장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미 IT 부서의 자기 사람과 이노테크 측과 말을 맞춰 놓았다. 스튜디오 온기가 발표를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 그들의 최종 발표 자료는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바이러스에 의해 손상된 파일로 바뀌거나 혹은 서연이 중간 점검 회의에서 언급했던 폐기된 초기 시안으로 대체될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그들이 당황하며 망신을 당하는 사이 박진석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며 다음 순서인 이노테크에게 기회를 넘겨줄 참이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아사와 비사이 발표가 먼저 끝났다. 예상대로 그들의 발표는 화려한 기술과 데이터를 나열하는 차갑고 영혼 없는 내용이었다. 임원들의 표정은 지루해 보였다. 드디어 박진석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온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진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이서연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박진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그녀가 USB를 시스템에 연결하는 모습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그들의 최종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화면 중앙에 폐기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붉은색 워터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조잡하기 짝이 없는 초기 시안이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술렁였다. 몇몇 임원들 사이에서는 어이없다는 듯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박진석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가 나설 차례였다. 이런 아무래도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큰 무대가 아직 버거웠나 보군요.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서연에게 치명타를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죄송합니다. 이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다.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스크린에 떠있는 폐기된 파일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 폐기된 파일이야말로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순식간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비웃음과 술렁임이 잦아들고 모든 임원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녀는 이 조잡한 초기 시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용자 그룹의 피드백을 통해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는지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나갔다. 그녀의 발표는 진솔했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찾아낸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최 대리가 미리 준비해온 백업 케이블을 이용해 개인 노트북을 시스템에 직접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고 스튜디오 온기의 진짜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발표가 아니었다. 실제 노인들과 아이들을 인터뷰한 영상이 흘러나왔고 그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스튜디오 온기와의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따뜻하고 직관적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디자인.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을 향한 디자인이었다. 왕 회장의 입게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었다. 박진석은 자신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서연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회의실에서는 이례적으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상으로 저희 스튜디오 온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서연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디자인이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하게 박진석을 향했다. 저희의 오아시스는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닭장 안에 이미 여우가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달장 안에 여우. 왕 회장과 서연 단 두 사람만이 아는 은유였다. 박진석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기술적인 오류를 겪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파일이 무단으로 열람되고 민감한 데이터들이 바로 이 사내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개인 노트북을 한 번 더 조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디자인 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코드와 숫자로 이루어진 서버 로그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지난 3주간의 서버 접속 기록입니다. 특정 고위 임원의 단말기에서 저희 팀의 파일에 접속한 직후 암호화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외부의 한 IP 주소로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사실만을 나열했다. 그리고 그 외부 IP 주소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경쟁사 이노테크의 서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탄이 터졌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노테크 즉 임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박진석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그는 이제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서연은 그를 고발한 것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보안 결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었고 그 모든 증거가 우연히 박진석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었다. 박진석의 오만했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의 움직임에 맞춰 얼어붙는 듯 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박진석 이사. 이 일보안 결함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나?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CEO의 차가운 분노와 이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왕 회장의 깊은 눈빛 아래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덫은 발동되었다. 하지만 그 덫에 걸린 것은 사냥꾼 자신이었다.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대회의실의 공기를 가르고 박진석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동정의 눈빛은 단 하나도 없었다. 경멸 냉소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안도감마저 섞인 시선들이 그를 난도질했다. 그것은 저 회장님, 저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박진석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이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에게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턱짓으로 보안팀장을 불렀다. 강 팀장, 지금 당장 기획조정실 서버와 박진석 이사의 모든 통신 기록을 압수하고 감사팀과 함께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그리고 지훈의 시선이 잿빛이 된 박진석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다.
박진석 이사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 출입을 금지하고 보안팀의 통제하에 대기하도록.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야 데뷔를 위해 얼마나. 보안팀 요원 2명이 다가와 박진석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버둥거리며 발악했지만 단단하게 훈련된 요원들 앞에서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한때 제이바비 그룹의 막강한 실세였던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무력하게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에게 아첨하며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 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을 피했다. 권력이라는 신기루가 겉이자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진석이 끌려나가자 지훈의 차가운 시선은 하얗게 질려있는 이노테크의 임원들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노테크 측에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JWB 그룹은 이노테크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이번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무팀은 지금 즉시 절차에 착수하세요. 회 후장님,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박 이사 개인의 일탈. 그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강지훈은 그들의 말을 잘랐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이노테크 임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순간의 탐욕이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명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훈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JW그룹은 실력과 정직함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과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오늘 일을 교훈 삼아 우리 안에 또 다른 박진석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기획조정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박진석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이번 기회에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작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왕 회장, 그리고 아직 연단에 서 있는 이서연과 그녀의 팀원들만이 남아있었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왕 회장이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움직여 서연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고생했다, 아가씨. 아주 똑똑하고 용감했어. 왕 회장의 진심 어린 칭찬에 그동안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서연의 긴장이 탁 풀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알아, 다 알아. 왕 회장은 서연의 손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가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씻어주는 듯했다. 강지훈도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박진석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 씨, 오늘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는 서연 팀이 만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의 재능과 철학에 감탄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는 스튜디오 온기로 결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네, 저희가요. 박 대표와 최 대리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쳤다. 박진석을 끌어내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프로젝트까지 따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훈은 덧붙였다. 다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작은 스튜디오에서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JW 그룹 내에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전담할 독립적인 디자인 센터를 신설하고
이서연 씨가 그 센터의 총괄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박 대표님과 최 대리님도 최고의 조건으로 함께 모실 겁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대리직급의 작은 회사 디자이너에게 대기업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센터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서연은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JW에는 그리고 저에게는 이서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 JW에 필요하다는 말과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JB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강지훈의 지시하에 시작된 특별감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깊숙하게 진행되었다. 박진석의 개인 컴퓨터와 비밀 장부, 그리고 그와 유착관계에 있던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비리는 단순히 이노테크와의 거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납품업체, 선정인사 프로젝트 배정 등 회사의 주요 결정 과정에 개입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왔다. 그에게 뇌물을 바치고 충성한 이들은 승승장구했고 그의 눈밖에 난 정직한 직원들은 부당하게 좌천되거나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JGB 그룹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석 라인에 있던 임직원 10여 명이 추가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고 그와 거래했던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JW그룹은 박진석과 관련자들을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그는 결국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박진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지자 J그룹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부당하게 밀려났던 능력 있는 직원들이 다시 중요한 보직으로 돌아왔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직원들은 더 이상 줄서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뜻한 기술이라는 회사의 비전은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직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자부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이바르유 그룹 내에서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낙하산으로 오해받던 작은 회사의 디자이너가 거대한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고 회사를 구한 영웅.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조용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칭찬을 부담스러워하며 낡은 스튜디오 온기 사무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강지훈의 제안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다시 JW 타워를 찾았다. 그녀는 그의 회장실이 아닌 1층 카페에서 만나기를 청했다. 결정은 하셨습니까? 지훈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센터장이라는 자리는 제게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경영이나 정치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훈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서연이 말을 이었다. JW그룹의 일원으로서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제가 센터장이 되는 대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를 따로 선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밑에서 디자인 총괄 팀장으로서 제 역할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서연다운 대답이었다. 그녀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일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 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대답을 잠시 음미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실망이 아니라 더 큰 존경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알겠습니다. 이서연 씨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역시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군요. 그의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석이 남긴 상처와 혼란은 완전히 정리되었고 JW 그룹은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 신설된 오아시스 디자인 센터가 있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센터는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놀이터처럼 꾸며졌다. 딱딱한 파티션 대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라운지가 있었고 벽면은 직원들의 아이디어 스케치로 가득했다. 이곳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서연이 스튜디오 온기에서 꿈꿨던 이상적인 환경이 거대한 기업 안에서 실현된 것이다. 디자인 총괄 팀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이 생긴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차분함과 통찰력으로 팀을 이끌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 대표는 사업부 총괄로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고 최 대리는 기술개발팀장으로서 마음껏 역량을 펼쳤다. 그들은 더 이상 작은 스튜디오의 서름을 겪지 않았다. 그들은 JW 그룹의 핵심 인재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었다. 서연과 강지훈의 관계도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만났다. 처음에는 씨와 팀장이라는 공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대화는 일적인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디자인과 경영뿐만 아니라 책과 영화, 그리고 각자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냉철한 승부사로만 보였던 강지훈에게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고 지훈은 평범하고 선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서연의 내면에 강인한 의지와 깊은 통찰력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가장 잘 통하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존경심은 점차 설렘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왕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차나 한잔 하자는 편안한 초대였다. 서연은 작은 선물과 함께 북촌에 위치한 왕 회장의 한옥으로 향했다. 고즈넉한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자 마음이 평온해졌다. 요즘 우리 지훈이 얼굴이 아주 환해졌어. 다 아가씨 덕분인 것 같아. 왕 회장이 인자한 미소로 말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제가 한 일이 있나요? 모두 회장님과 대표님께서 이끌어주신 덕분이죠. 아니야. 그 녀석 회장이 된 이후로 저렇게 진심으로 웃는 거 내가 처음 봤어. 늘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던 아이였는데 아가씨가 그 아이의 팍팍한 세상에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넣어 준 게지. 왕 회장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을 손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두고 있다는 따뜻한 허락이자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 부드러운 지지였다.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강지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내일 저녁 시간 있습니까? 4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저녁 7시에 삼청동 작은 갤러리 앞에서 보죠. 이번에는 업무 보고 말고 그냥 강지훈과 이서연으로 만납시다. 강지훈과 이서연으로.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간지럽혔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진짜 첫 데이트 신청일지도 몰랐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나간 서연은 평소의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딱딱한 슈트 대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CEO와 팀장이 아닌 평범한 두 남녀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근사하고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삼청동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함께 걸었다. 작은 갤러리에 들러 그림을 보고 아기자기한 공방을 구경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순간이 편안하고 따뜻했다. 사실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나란히 걷던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왜요? 이서연 씨는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곳은 제가 성에 없어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해본 게 까마득하더군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재벌 총수 냉철한 CEO가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의 귀여운 고민이었다. 지금 여기 너무 좋은데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서연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사람은 작은 한식당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의무와 책임감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보다 숫자와 성과를 먼저 보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러다 서연을 만났고 그녀를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서연은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작은 세상에 갇혀 있던 자신에게 더 큰 꿈을 꿀 용기를 준 지훈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서연 씨의 디자인 철학을 읽었을 때부터 당신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리고 저는 대표님께서 돈 봉투를 내밀었을 때 제가 거절하는 것을 존중해 주셨던 그 순간부터 대표님을 CEO가 아닌 한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완벽하게 통하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갑작스럽게 타오른 불꽃이 아니었다. 존경심과 신뢰라는 장작이 차곡차곡 쌓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온기가 더해져 마침내 피어오른 따뜻하고 단단한 불씨였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걸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피하지 않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다. 오늘이 우리의 진짜 첫 데이트 같군요. 지훈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엉망진창이었던 그날의 소개팅 말고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가을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섰던 용기,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의 재능과 인격을 존중하는 믿음 위에서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처럼 견고하고 따뜻하게 완성되어 갈 것이었다.